영상을 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기 먼지가 흩날리는 운동장에서 분노에 휩싸인 한 외국 남성이 어딘가로 온몸을 날리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호기롭게 몸을 날린 외국인 남성이 땅바닥에 처박혀 기절하고 많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과연 이 외국 남성에게 어떤 일이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 제2전투공병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토마스라고 합니다. 제가 소속된 부대에서는 전투 지역에서 다양한 공병 작전을 수행하는데요. 전투에 필요한 도로 건설, 다리 건설, 방어 구조물 설치, 폭탄 제거, 공격 및 방어시설 건설 등을 포함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전쟁 환경을 개선하게 되는 작전을 부여받습니다. 또는 재난구호작전이나 인도주의 임무 지원을 비롯해 인프라 복구 작업 등도 병행하여 작전을 수행하는데요. 저희 우크라이나는 한국과 정치적으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양국은 지역 안보 문제와 국제사회 이슈에 대해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는가 하면 한반도 안정과 지역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국제기구 및 협상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양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2전투공병대대에는 한국에서 파견을 온 몇몇 한국인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곳 훈련소에서 정식 대원으로 입소하자마자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워낙에 한국인 친구들은 깔끔한 성격에 어떤 임무를 부여받더라도 막힘없이 임무를 수행해내는 모습들로 저희 부대에서도 많은 귀감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 부대에서는 한국인 친구들을 타국에서 온 외국인이라고 기피하거나 부정하며 괄시하는 우크라이나 부대원들도 종종 볼 수 있어 아무래도 저희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국인 친구들보다 체격면에서 좀 더 크기도 하고 피지컬적으로 더 우수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체구가 작았던 한국인 친구들이 그저 약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비웃거나 무시하려는 부대원들이 존재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부대에서 격투 시합이 있는 날이 있었어요. 정식 시합은 아니었지만 주말에 하사관분들과 장교분들 그리고 병사들까지 다양한 먹거리 상품 내걸고 각 부대에서 힘 좀 쓴다는 병사들이 출전해 1대1로 격투를 해서 우승을 다투는 방식으로 부대 자체 내에서 격시합을 개최했던 거였는데요. 너무 당연하게도 우크라이나인 부대원들 중에 가장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몇몇이 시합에 출전했었는데 시합에 출전했던 한 우크라이나 부대원은 한국인들 중에도 대표로 한 명 정도는 시합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냐며 도발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막상 격투 시합에 나와도 단 3초도 버티지 못하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신세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있다면 나와보라면서 한국인 대원들을 보고 출전하라면서 비아냥거리며 반복해서 도발하더니 못할 말들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한국인 부대원이 도발했던 우크라이나 친구를 손가락으로 지목하면서 그 입을 금세 닫게 해주겠다면서 시합장에 나왔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우크라이나 부대원보다는 다소 체구가 작았던 한국인 친구를 보면서 저희 모두는 저 친구 괜찮을까? 죽도록 맞고 기절이라도 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피지컬 측면에서 너무 불리해 보이기도 했었고 물론 우크라이나 부대원이 좀 심하다 싶을 만큼 도발하긴 했지만 그 말에 화가 나서 즉흥적으로 나온 거라면 괜히 시험 나갔다가 잘못되는 건 아닌지 걱정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시합을 구경하던 우크라이나 부대원들 사이로 누가 좀 말려봐라는 등의 한국인 친구를 걱정하는 우려의 시선이 많았는데요. 한국인 친구는 상의를 벗어던지면서 도발했던 우크라이나 친구를 보고 그저 씩 웃더니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봤는데 우크라이나 친구는 그런 한국인 친구의 모습을 보더니 순간 깜짝 놀랐는지 다소 당황해하는 표정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상의를 벗어던졌던 한국인 친구의 상체는 다부진 근육들로 감싸져 있었는데 칼로 그어있는 흉터들도 곳곳에 보였고 구리비 피부의 말 근육처럼 단단해 보이는 그 한국인 친구는 몸이라도 풀려고 했던 건지 제자리에서 공중을 붕하고 날더니 몸을 두 바퀴나 회전시킨 뒤 대지를 가르는 듯한 발차기를 선보였는데요. 발이 어찌나 빨랐던지 부대원 전원이 그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해지더니 이내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 시작했었어요.
알고 보니 그 한국인 친구는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 유단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합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긴장감이 흐르던 격투 경기는 이내 시작되었는데 첫 경기는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인으로 그 친구들은 덩치가 커서 그런지 동작이 둔했고 오로지 어떻게든 상대를 잡아들어서 던지려는 액션들을 많이 취했었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는 전통 무술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피지컬을 활용해 상대를 잡아들고 던지는 것에 집중하거나 상대를 끌어안고 바닥에 어떻게든 눕혀 가격하는 방식으로 시합을 하는 편이거든요. 타격 위주가 아닌 자꾸 바닥에 나뒹굴어서 자꾸 당기고 하다 보니까 첫 경기는 상당히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곧바로 두 번째 경기가 준비되었었는데요. 마침내 준비하고 있던 한국인 친구가 경기에 나왔고 저희는 흥미진진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상대 선수는 키가 190이 넘을 정도로 컸고 몸무게도 100kg가 넘어가는 거구였어요. 반대로 한국인 친구는 키가 178에 70kg 정도 나가는 피지컬로 다부진 근육을 가진 모습이었는데요. 솔직히 경기를 관전하던 입장에서 두 선수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을 때 워낙에 피지컬이 훨씬 좋았던 우크라이나 친구가 압도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라서 시합을 지켜보던 모든 부대원들은 아무리 근육이 많고 눈빛이 매서워도 저 거구의 우크라이나 친구를 쓰러뜨리기는 무리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함께 경기를 지켜봤던 또 다른 한국인 친구들은 오히려 저희와는 반대로 우크라이나 친구를 걱정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과연 저 우크라이나 친구가 단 한 대라도 우리 부대원을 가격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했던 거죠. 더 기가 막혔던 건 그 옆에 있던 또한 한국인 친구는 불가능할 걸 이라면서 대체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대화들을 하더라고요. 모두의 기대 속에 경기는 시작되었고 시합에 출전했던 한국인 친구는 독특한 모션을 취하기 시했었는데요. 자세를 낮추고 제자리에서 스텝을 밟아가면서 우크라이나 친구를 올려다보며 손을 툭툭 털기 시작. 그 모습을 보던 우크라이나 친구는 한국인 친구를 잡아들어 매치기 위해서 달려들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는 어찌나 몸이 재빠른지 달려드는 우크라이나 친구를 피해 금세 우크라이나 친구 등 뒤까지 이동하면서 요리조리 피하더라고. 워낙에 몸놀림이 빨라서 우크라이나 친구를 정신없게 만들어버렸고 그런 상황에 당황한 우크라이나 친구는 화가 났는지 소리를 지르며 다시 한국인 친구에게 달려들었는데 한국인 친구는 우크라이나 친구의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공중에 날라 몸을 비틀어 슬쩍 피하더니 뒷발로 우크라이나인의 얼굴을 가격했는데요. 이게 단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라. 시합을 지켜보던 저희 부대원들은 다들 깜짝 놀라면서 순간적으로 경기장이 고요해질 정도였어요. 한국인 친구의 발차기에 얼굴을 가격당한 우크라이나 친구는 그대로 정신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졌고 경기를 심판하고 있던 부대 하사관님은 그 모습에 두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저으시더니 이내 경기를 중단시켰는데요. 한국인 친구의 압도적인 스피드와 발차기 실력으로 단 몇 초 만에 190이 넘는 거구를 곧장 쓰러뜨려 버렸던 거예요. 살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봐서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은 그렇게 쓰러진 우크라이나 친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시합을 뛰었던 우크라이나 친구를 일으켜 세워주더니 90도로 깍듯하게 인사하고는 우크라이나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의 그 저돌적이고 위협적이었던 손에 내가 만약 잡혀 자신이 내동댕이 쳐졌다면 분명 자신이 졌을 거라면서 우크라이나 친구의 자존심이 상했을까 바치켜 세워주는 매너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거였어. 한국인 친구와 우크라이나 친구는 서로 부둥켜 안고는 시합은 정말 멋진 마무리로 종료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들을 과시하고 암묵적으로 무시하던 우크라이나 부대원들도 한국인 부대원들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 평화로운 군 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저희 기지 막사에 갑자기 흰개미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사실 저희 우크라이나에는 이 흰개미 때문에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을 빈번하게 맞고 있는데요. 집과 건물들을 다 갉아먹어 치우는 터에 우크라이나에서 무려 15만 건 이상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 일부 농업 피해까지 합치게 되면 8억 달러. 한국 돈으로 거의 1조 2,400억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까지 보고 있는 현실이었거든요. 한번 발견되면 완전 퇴치하는 것도 힘들어서 어떤 집들은 지방 곳곳에
흰개미를 보게 되면 살고 있던 집을 포기하고 이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렇게 흰개미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흰개미는 정말 최악의 해충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흰개미가 나무만 갈아먹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흰개미는 나무와 같은 목재는 물론이고 고무까지 갈아먹고 예전에 책에서 본 내용인데 사람의 사체까지도 모두 갉아먹어버릴 정도로 못 먹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는 곤충이기도 한데요. 그런 흰개미가 저희 부대에서 발견되었으니 부대 전체가 난리가 났었어. 아무래도 훈련 물품들 일부 사이에서 섞여 있었던 듯한 흰개미 떼가 저희가 있던 기지에 털을 잡기 시작하면서 훈련소 건물 자재들을 갉아먹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런 상황에 저희 군부대에는 훈련을 중단하고 흰개미 비상명령이 떨어졌었는데요. 수백 명의 저희 부대원들이 흰개미를 잡기 위해서 총동원되었던 거였어요. 눈에 흰개미가 보이면 토치로 불로 태워 전부 잡아서 없애버리고 있었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물 외벽부터 내부에 이르기까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어. 이동이 가능한 막사의 경우는 막사 전체를 뜯어내고 기둥에 벽돌을 쌓아 그 위에 막사를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흰개미들은 벽돌을 타고 올라와온 막사들을 전부 뜯어먹어버렸어요. 도대체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 기지를 옮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대원 모두가 흰개미 퇴치 작전으로 애를 먹고 있는데 한국인 친구들은 어째서인지 흰개미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았고 커피나 마시면서 한쪽에 모여 노닥거리고 있는 게 아니 그 모습에 너무 황당했던 저희 부대원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닥거리는 한국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는 왜 함께 흰개미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느냐면서 뭐라고 했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들은 저희의 그런 말에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게 흰개미를 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 그때 한 한국인 부대원이 말통에 물을 잔뜩 가지고 왔었고 또한 한국인 친구는 스프레이 분사가 가능한 통을 들고 왔었어. 한국인 친구들은 물 1리터에 커피 가루를 20g 정도의 비율로 섞기 시작했고 그렇게 스프레이로 나무로 된 기둥이 있는 건물 실내와 바깥 주변으로 부대 전체를 돌아다니며 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커피를 마시고 필터에 남아있는 커피 찌꺼기에도 원래의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커피 가루를 활용해 천연 퇴치제로 만들어 사용했던 건데요. 이런 강한 커피 향은 흰개미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근처에 오지 못하게 막고 쫓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토치를 들고 다니며 눈에 보이는 흰개미들만 모조리 태워 죽이기 바빴는데 한국인 친구들은 애초에 흰개미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기피제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아예 문제를 원천 차단시키겠다는 한국인들의 저런 지혜에 저희는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한국인들은 어떻게 된 게 이렇게 해충을 박멸하는 일에서까지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런 노력으로도 완전한 흰개미 박멸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분명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 저희 부대원들은 팀을 꾸려 시간대별로 부대를 돌아다니며 한국인들이 개발해낸 흰개미 퇴치 스프레이를 뿌렸었습니다. 흰개미 사태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 저희 부대는 다시 예전처럼 평화로운 평범한 일상을 찾을 있었는데요.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식사를 하러 부대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희 부대원 모두는 머리를 쥐어감싸고는 말도 안 된다면서 좌절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배식판에 올려져 있던 건 각종 음식들이 아닌 비닐로 포장된 비상식량들만 가득했었기 때문이었고 그 모습에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던 적이 있어. 평소 강한 훈련을 하고 나면 체력이 많이 소진되어 식사 시간에 음식을 많이 먹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던 저희 부대였기 때문에 이런 비상시에 먹는 비상식량으로 한 끼를 때워야 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일이었거든요. 당연히 여기저기서 탄성의 소리와 함께 왜 점심에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닌 비상식량이 나온 거냐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부대 식당과 취사병들을 관리하던 담당 하사관님께서 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식을 조리하는 곳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모든 취사병 인원들이 코로나로 병원에 이송되어 현재 검진과 치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비상식량으로 식사를 해야 할 것 같으니 양해해달라는 말이었어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부대에 있던 저희에게까지 피해를 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안 해봤었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인가 생각은 했었지만
그래도 막상 받아든 비상식량을 보고는 이내 좌절할 수밖에 없어. 코로나에 걸리면 기본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이렇게 비상식량으로 점심을 먹어야 한다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일부 부대원들은 중국인들은 어딜 가나 민폐라면서 정말 전 세계 국가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뒤부터 저희 부대 PX에는 점심시간이면 모든 부대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었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그걸로는 모자랐던 부대원들이 모두 PX에 가서 간식류를 사서 부족했던 배를 채웠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과자나 빵이나 일회용 식사들로는 저희의 배고픔을 해소시키긴 어려웠고 임시방편에 그치지 못했어요. 또 매번 같은 음식들만 섭취해야 하다 보니까 질리는 것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힘든 훈련을 마치고 식당에 갔다가 저희는 정말 믿지 못할 모습을 보고야 말았었는데요. 배식판에 매번 올려져 있던 비상식량들이 사라지고 다양한 반찬들과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저희 부대원들은 음식을 보고 하나같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기만 했었는데요. 기뻐하다가도 배식판에 올려진 음식들이 난생 처음 보는 음식들로 가득 메워져 있어서 당황하기도 했었어요. 어리둥절한 채 식당에서 기쁨을 맡고 있을 무렵 부대 식당과 취사를 담당하던 하사관님께서 식당에 들어오셨는데 그 뒤로 동양인으로 보이는 여성분들이 함께 뒤따라 식당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부대원들은 처음 보는 동양인 여성분들을 보고는 놀라서 일제히 그 사람들에게 시선이 집중되었고 이내 하사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배를 든든하게 만들어줄 음식들을 만드신 분들이라며 모두 인사를 하라고 하셨었는데요. 그때 앞에 서 계시던 한 동양인 여성분이 웃으면서 누군가에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저희 부대에 파견을 나왔던 한국인 친구의 와이프분이었고 또 다른 분들은 한국인 친구들의 어머니분들이 부대를 직접 찾아와 이렇게 손수 음식을 대접해 주셨던 거예요. 때마침 휴가를 앞두고 있던 한국인 친구들의 가족분들이 자신의 남편 아들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왔었던 터였고 한국인 친구들이 부대에 이런 상황들을 가족분들에게 전했더니 한국인 친구분들의 가족분들은 자신들이 음식을 하루 정도는 해주면 어떨까 어떻냐고 의견을 모으시고는 정식으로 저희가 있던 부대에 요청하고 이렇게 가족분들이 직접 재료들을 준비해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식당에 들어와 배식판 위에 있었던 생소했던 음식들은 모두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었고 한국에서 자주 먹는다는 김밥과 어묵국, 달걀말이, 떡볶이, 불고기 그리고 가장 저희 부대원들이 맛있게 먹었던 한국 후라이드 치킨까지 부대에 입소해서 지내며 먹었던 그 어떤 음식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맛있었던 한국의 음식들에 저희 부대원 모두는 여기 계신 한국인 분들이 저희 부대에 취사대원으로 입소해 주시면 안 되냐는 농담까지 건넬 정도로 한국의 음식들을 먹고는 놀라워했었는데요. 부대 하사관분들과 장교분들도 식당을 찾아 한국인 분들이 손수 만들어주신 음식들을 먹으시더니 연신 감탄을 하면서 한국의 음식이 너무 맛있다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어요. 저희 부대에서는 이런 감사함에 한국인 친구들의 가족분들 전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고 감사장을 수여받은 한국인 가족분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만들었던 음식의 재료들과 레시피 등을 노트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으니 매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한국 음식이 가끔 생각나면 취사병들이 직접 만들어서 부대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까지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한국인 친구에게 아니 너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자란 거야 라며 너무 부럽기만 했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는 나중에 부대를 제대하고 나면 자신이 있는 한국에 꼭 한번 놀러 오라면서 한국에 오면 지금 먹은 걸 싹 잊게 해줄 만큼 맛있는 한국 음식들을 대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군 생활은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와 깊은 인연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지금은 제대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시민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당시에 만났던 한국인 친구들과 가끔 통화도 하면서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카페를 운영하다가도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항상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혹시 어딘 줄 아시나요?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태권도장이랍니다. 저희 우크라이나에서 아주 오래전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태권도를 가르쳐 중국의 쿵우나 일본의 가라테의 한 종류 정도로 인식했었는데요.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구사하고 중국의 쿵우나 일본의 가라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한국의 전통 무술로 완전하게 인식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도 태권도는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무술 중의 하나예요. 평소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고 체중도 많이 나가서 고민이었는데 한국인 친구들 덕분에 소개받은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다 보니 불안정했던 제 호흡을 완만하게 해주었고 정신 수양에도 좋다 보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개선되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한국으로의 여행까지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대하고 결혼까지 했던 저는 먹고 살아야 하기에 이런저런 일들을 해나가느라 정말 정신없이 매일을 보냈었어요. 카페를 오픈하면서도 인테리어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직접 페인트 칠도 하고 그랬었는데 함께 군 생활을 잠깐 했던 한국인 친구가 우크라이나에 놀러 왔을 당시에 저희 가게 인테리어를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었었어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 기껏 우크라이나까지 와서는 여행은 하지 않고 제 가게에 와서는 발벗고 공사를 도와줬던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주는 한국인 친구에게 너무 미안해서 자신이 하면 되니까 관광을 하러 가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 한국인 친구는 타지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카페를 차리는 일을 손수 직접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만나서 관광보다 훨씬 값진 시간들을 자신은 보내고 있다면서 정말 쉽게 볼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줘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이제 가게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아내도 임신을 한 터라 아이가 생긴 더 해외로 나가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 한국을 찾아가 한국인 친구를 만나 제가 도움을 어떤 식으로든 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우크라이나인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와 젊은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왔던 저는 한국을 저의 두 번째 고향으로 생각할 만큼 늘 감사한 곳으로 친구 같은 나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는 게 꿈이에요. 다시 이탈리아에 산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요.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가요? 낭만적인 로마의 길거리, 볼거리 많은 미술품, 사랑이 샘솟는 와인 한 잔. 이탈리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세 가지 이미지를 말씀드려봤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안전한 길거리, 충분한 인프라,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이 가능한 IT 천국이라는 이미지는 떠오르지 않네요. 오히려 이런 말들은 대한민국에 더 어울리는 수식어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이탈리아의 낭만적인 삶을 꿈꾸었던 이탈리아 시골 출신의 소녀가 로마의 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그 꿈을 이루었다가 이내 곧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머지않아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한 뒤 머리를 강하게 한 대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 로마를 꿈꾸었던 그녀가 이제는 화려한 서울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겪은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아인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대해서 환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좋은 이미지 때문에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나라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미 이탈리아를 몇 번 다녀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대단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오히려 먼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 특히 이탈리아 더 깊게는 이탈리아 로마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기분으로 이탈리아에 방문했다가 기분 좋은 경험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탈리아 로마의 생각보다 좋지 않은 환경과 불쾌한 경험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탈리아 현지인에게는 판매하지 못할 물건들을 관광객들에게 강매하는 강매꾼들이나 호시탐탐, 관광객의 주머니를 노리는 소매치기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긴밀하게 움직여 관광객의 주머니를 성공적으로 털어가는 일도 빈번합니다. 그들이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그게 바로 돈벌이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강매꾼들이 무서워서 억지로 물건을 사는 관광객 그리고 혼란스러운 길거리에서 각종 전략과 전술로 관광객의 돈을 강취하는 소매치기꾼들 이탈리아에서도 없애겠다고 말로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탈리아 현지를 대상으로 다른 범죄를 할 수도 있는 우려 때문에 생각처럼 강하게 단속할 수도 없는 실정이죠. 그리고 관광객에게 생각보다 친절하지 않은 로마의 주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로마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지 말라는 말을 꼭 하고는 합니다. 큰 기대가 오히려 더 큰 실망감을 낳는 법이니까요.
사실 제가 이탈리아 로마에 많은 실망을 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거든요. 저는 로마와는 차로 4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야 나오는 작은 소도시 출신이었거든요. 대학을 로마로 진학하는 바람에 로마에서 거주하는 꿈을 이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시골 마을에서 수도 로마는 마찬가지로 환상의 도시였고,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낭만적인 장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또래의 많은 학생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방학 때 로마에 놀러 갔다 오는 친구가 생기면 로마 사람들은 정말로 예쁘고 잘생겼는지, 다들 하나같이 멋쟁이인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는 했어요. 그리고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로마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다, 또는 로마에 취직해서 로마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살던 시골 마을과 다르게 로마에서는 더 많은 인프라들이 있고 돈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기회가 많은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사람이 많이 보이고 도시화가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나쁜 짓을 꾸미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내국인들을 상대로 나쁜 짓을 꾸미려는 사람들도 있고, 게다가 밤거리 불완전한 치안은 오히려 시골만도 못한 상황을 만들어버리고는 하죠. 제가 이탈리아 로마에 자취방을 얻고 그 비싼 월세를 부담하면서 지내야 했지만 밤에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하는 동네에 살 수밖에 없기도 했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월세로 고통받기도 하고 술 한 잔으로 몇 시간씩 가게에 버티고 앉아서 수다를 떠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을 아끼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구매하는 것, 그리고 술 한 잔 주문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 지출이고 정해진 월급에 매우 비싼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그다지 별 볼 일 없는 서민들이라는 게 이탈리아에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의 현실이죠. 하물며 돈 없는 대학생인 저에게 그런 사치 따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직장에 취직해서 저축하는 돈은 별로 없어도 마음 편하게 와인 한 잔 주문해서 마시고 싶다는 꿈을 꾸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얼른 졸업하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서 덜 부담되고 덜 위험한 고향에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는 로마가 이런 실정인데, 하물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실정은 알고 보면 얼마나 알맹이가 부실하고 별 볼 일 없는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기대나 일체 환상 따위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방학을 맞아 한국에 가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저와 절친한 친구 아레나가 이번 방학 때 한국에 가게 될 것 같다면서 혼자 한국을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심심하고 힘들 것 같은데 혹시 한국에 가볼 생각이 있냐는 제안을 해왔던 것이죠. 평소 아레나는 한국에 이모가 살고 계셔서 한국에 다녀와 봤던 경험도 있고 그 때문인지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심지어 대학 축제 때는 한식을 파는 주점을 만들어서 행사 기간 내 대박을 터뜨리기도 했었고요. 요즘 이탈리아의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레나는 주변 친구들 중 유일하게 한국과의 접점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저도 제 또래 세대의 문화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한국 노래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접해보고는 했고 조금 유명하다 싶은 한국 드라마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본 적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 가볼 생각은 해보지 못했는데요. 그런 다른 나라 문화를 접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환상과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지만 저는 이미 큰 기대를 가지고 꿈꾸던 이탈리아 로마 생활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람 사는 데는 다 별다를 게 없구나. 오히려 도시 생활은 더 위험한 것도 있고 편리한 만큼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구나. 결국 완벽하고 더 멋진 곳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저 로마 같은 대도시의 허울 좋은 기대감은 결국 실망이라는 결과를 낳기 위한 준비에 불과할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환상을 갖지는 말자는 생각일 뿐이었죠. 그렇게 로마에서도 별다른 감흥 없이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레나가 이번 방학 때 함께 한국에 가자는 제안이 너무 흥분되고 기대가 되지는 않았지만 매번 방학 때마다 고향에 돌아가는 패턴을 잠시 멈추고 이번만큼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나라의 모습을 보고 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레나의 한국 여행 제안을 수락해서 아레나와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행 여행은 여러모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아레나의 이모가 살고 계신 집에서 얹혀 살 수 있어서 여행 경비를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도 있었고요.
물론 저 역시도 아레나의 이모가 좋아하시는 선물을 사는 등 최소한의 도리는 했습니다. 한국에 살고 계신 아레나의 이모네 집에 거주하면서 단순히 숙소비를 아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는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평범한 관광객들이 한국을 구경하고 가는 것과는 다르게 조금 더 넓은 한국의 세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쉽게 말해 한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 또 그리고 그게 이탈리아와 비교해서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레나의 이모가 한국에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보게 된 것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관광객들이 보고 가는 헐 좋은 한국의 화려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의 삶은 과연 내가 살고 있는 로마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어떤 방식의 생활 습관이 있는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한국 여행에 큰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것만 보고 화려하고 멋진 것만 보고 돌아가서 그냥 한국은 정말 좋았어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깊게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 말이죠. 단점이 있다면 그것 또한 모른 채 하지 않고 보고 가려고 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다들 그러하겠지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집값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집을 월세로 산다는 개념이 많이 정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이탈리아에서도 평범한 직장인이 쉽게 집을 못 사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월세로 살아가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도 집 구매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한국이라고 그런 것은 다를 바가 없었지만 다만 한국에서는 월세로 평생 산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집을 사야 하고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같은 것은 이탈리아 사람들과 마음가짐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어차피 사지 못할 집, 월세 부담이 이탈리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한국의 상황이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비슷한 입지 비슷한 규모의 방, 2칸이나 1칸짜리 방을 얻으면 한국에서 월세를 지불하는 게 더 저렴했고요. 이탈리아 직장인들이 다들 그렇듯 엄청난 월세 때문에 월급의 아주 많은 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솔직히 한국이 더 좋아 보이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또 다른 보증금 제도가 있다고 하니 그걸 활용하면 달에 들어가는 주거비는 한국이 더 덜 들고 집의 질도 훨씬 더 쾌적하고 좋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집을 꼭 사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월세를 지불하며 거주하게 되면 아마 큰 만족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어디를 돌아다니든지 무료 와이파이가 가능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하철에서 빵빵하게 터지는 무료 와이파이는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렴한 한국의 지하철 요금에 한번 놀란 상태였는데 그 비용 안에 와이파이까지 제공된다니요?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 한국 사람이라면 저렴한 통신 요금제를 사용하면서 데이터가 필요할 때마다 와이파이를 접속시켜서 통신비 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조금 부지런하면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에서도 보안 문제 때문에 와이파이에 비밀번호를 걸어두는 경우가 많기는 했지만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비밀번호를 물어볼 필요도 없이 벽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거나 종이 안내문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원래 한국에서는 비밀번호를 걸지 않았는데 이걸 악용해서 외부에서 해킹 시도를 한다던가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고 가게 사장님들은 보안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비밀번호를 걸어두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손님들도 무료 개방 와이파이는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비밀번호가 걸려져 있는 와이파이를 선호하고 있다며 한국 사람들은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나만 쓰기 위해서 걸어놓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안전한 마음으로 만족하면서 쓸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는다는 것이었죠. 이탈리아에서는 카페나 식당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허다하고 심지어 그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싶으면 요금을 지불한다던가 또는 아주 느린 속도로 제공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과 비교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사소한 것에 아까워하거나 까탈스럽게 굴지 않는다는 것은 저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모로 한국이 좋았고 한국에서의 삶이 더 쾌적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중교통 체계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으면 대중교통에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더군요. 게다가 거미줄같이 빈틈없이 얽혀있는 이 대중교통 체계를 이탈리아의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또 한 번의 감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로마의 평범하고 일반적인 직장인이지만 한국에서 저와 같이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보다 분명히 더 저축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남겨서 돈을 모은다는 개념이 불가능한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쉽게 돈을 관리하고 내 사용 내역을 곧바로 알 수 있는 핸드폰, 어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는 은행 점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며 예전에 뉴스 기사를 본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은행에 방문하는 일이 연 1회가 되지 않을 만큼 한국에서는 은행에 가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일이 매우 드물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핸드폰 속 어플에 구현이 가능하고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아가는 상품들 같은 경우 은행에 방문해서 꼭 수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보증서까지 챙겨야 하는 이탈리아의 상황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내 돈을 은행에 안전하게 예치시킬 수 있고 핸드폰으로 이런 은행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서 금융사고가 발생한다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핸드폰으로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면 조금이라도 더 금리 우대를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인이라면 인터넷 뱅킹 계좌로 내 돈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그 돈의 일부를 이런 은행 상품에 가입을 하는 등 쉽게 내 돈을 모을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처음 한국을 깊게 바라보기로 생각하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면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들여다볼 생각을 했지만 어째서인지 한국을 깊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장점들만 발견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편리함들도 많다고 느꼈는데요. 한국에서는 요즘 집열쇠를 가지고 다니면 조금 특이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요즘 한국은 과도기를 넘어서 아예 집열쇠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쪽으로 정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레나 이모님 댁의 현관에도 비밀번호를 누르면 열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저는 아레나 이모님이 그냥 멋으로 이런 것을 설치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그 어느 곳을 가더라도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일반화되어 있었고 열쇠로 문을 열어야 하는 문을 발견한 적이 없었거든요. 부동산 계약을 하고 집 열쇠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일상적인 이탈리아와 달리 한국에서는 그 계약을 할 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다고 생각하니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열쇠를 분실해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야 하는 경험을 한국인들은 해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또 신기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끔 음침한 눈을 가진 열쇠 수리공이 저희 집 문을 열어줄 때면 불안해서 다음날 다른 수리점에 방문해서 잠금 장치를 통으로 바꿔버리는 불쾌한 경험 따위도 겪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니 왜 아직도 몇 년째 과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의 느린 속도가 답답하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에 더 있다 보면 한국의 단점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생각보다 신경 쓰이고 번거로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장점들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고 둘러보면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한국에서의 삶이 제가 그전에 꿈꾸던 로마 지행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했어요. 화려한 도시, 편리한 시설,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켜지는 질서와 치안 같은 것은 제가 진정으로 꿈꾸던 모습과 흡사했거든요. 큰 기대 없이 방문했던 한국에서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언젠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거주해 볼 생각이 정말로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의 상경을 꿈꾸었던 제가 실망을 하고 다시는 동경할 만한 도시는 없겠다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부숴버린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한국 체류 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더 살펴보러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더 발견하게 되면 또 글을 적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한국과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 한국과 맺어진 인연이 수십 년이 지나서도 이어지고 있고 점점 한국이 널리 알려질수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한국을 배우기 위해 한국의 정책들을 모방하는 외국 정치인들도 있으며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아무도 몰라주지만 사실은 한국과의 깊은 인연이 있었고 마침내 한국을 찾아서 많은 궁금증과 호기심을 해결했다고 말하고 있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을 경험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을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던 것인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에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춘기를 맞이하고 있는 제 딸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한국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는 하고 제 아내도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체로 접하는 한국의 모습은 그냥 세련됨 그 자체, 현대적인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온 한국은 그런 모습이 진짜가 아닙니다. 물론 한국이 북한처럼 매체를 이용해서 가짜 모습을 진짜인 것처럼 위장의 선전의 수단으로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한국의 진짜 매력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기만 해도 스웨덴보다 더 화려하고 멋지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현혹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 왔는데 저처럼 저렇게 한국의 화려한 모습만 나오는 TV 화면을 본다면 아쉬운 마음이 남을 것이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었지만 이제서야 한국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한국과 저희 집은 인연이 깊습니다. 단순하게 깊은 정도가 아니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1950년대에 공군으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당시 스웨덴에서도 한국전쟁의 전투비행대 1개 대대가 참전을 했었는데요. 약 800명 규모의 병력이 한국에 파견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치열했던 한국전에 참전해서 잘 싸워준 다른 나라들보다 파견 규모는 작았지만 그래도 전투기 100여 대를 가지고 와서 한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썼던 스웨덴 출신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파일럿으로 참전하셨던 할아버지셨습니다. 당시 스웨덴 파견 병력 중 보병부대는 없었기 때문에 스웨덴은 미국제 전투기를 들여와 공중폭격 지원 임무에 주로 참여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기술력으로 비행기를 격추하는 게 어려웠던 시절이라 전사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35명의 전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투기가 상공을 날면 북한군은 일제히 바닥에 누워 하늘을 보고 총을 갈겨댔으며 수만 발의 총알을 뚫고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다고 하셨습니다. 격추되는 일도 꽤나 많았다고 하셨고요. 어린 나이 전쟁의 참혹성보다는 그냥 그런 영웅담이 멋져 보였고 비행기 조종사였던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멋진 파일럿이 되는 것을 꿈꿔왔으나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평범한 스웨덴의 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기흉수술을 몇 차례 받고 여러 가지 잔병 치레를 하느라 비행기 조종사가 될 만한 체력이 없었고 정확히 말하면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자질에서 이미 탈락했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국방 관련 자료를 모으는 것과 각종 비행기나 탱크의 모형을 모으는 게 취미가 되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전쟁용품 모형들을 모으는 취미를 그다지 반가워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취미니까 존중하지만 이것들이 장난감이 아닌 실제 무기들이라면 엄청난 위압감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존재라며 말이죠. 비록 본인도 군에서 복무하셨고 전투에 참여도 하셨지만 이런 무기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하는 것들이라며 전쟁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언젠가 한 번쯤은 한국에 가보는 것을 생각해 오셨지만 그것을 실천하지는 못하셨습니다. 물론 한국의 대사관에서 참전 용사를 초청하고 만찬을 준비해 주시는 행사에는 몇 번 참석하셨지만 한국에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비용 하나 없이 한국에 갈 수 있게 초대장을 받으신 적도 있기는 했는데요.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런 것도 갈 수 없는 노릇이니 자세한 이야기보다는 이 정도만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대신에 한국에 가게 된 것은 결국 제가 되었네요. 최근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중국으로 출장을 가야 할 일이 갑작스럽게 생겼고 업무 때문에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매우 가까운 나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를 열어 한국과의 거리를 한번 살펴봤죠. 솔직히 이때가 아니면 제 인생에 언제 다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방문하게 된 한국이었습니다. 중국 출장 일을 마치고 회사의 양해를 구하고 제 개인 휴가를 사용해서 며칠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공부는 10수년 전까지는 해왔지만 그 이후로는 직장 생활을 하기도 바쁘고 가정을 꾸려서 가정을 유지하는데 온 힘을 쏟느라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 관한 상식은 사실 10수년 전쯤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국이 스웨덴의 경제적 인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대신에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른 추세에 있다는 것 그 정도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전 처음 방문한 한국에서 저는 별천지 세상을 보고 왔습니다. 물론 최근 접하는 매체에서 한국이 나올 때마다 아주 발전된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장점들을 배워야 한다며 핏대세어 말하는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는 해서 한국이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엄청난 것들을 해냈다는 생각이 있기는 했지만 직접 보게 된 한국은 정말 놀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은 한국에 설립되어 있는 스웨덴 참전용사 기념비에 방문하는 것을 첫 번째 일정으로 삼았습니다. 큰 길가에 세워져 있는 기념비에는 전사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멋지고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꽤나 떨어진 한적한 마을 같았습니다. 이곳에 도착하니 그전에는 없던 감정도 올라왔는데요. 할아버지가 싸웠던 이 땅의 과거의 모습과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겪었을 고난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지켜낸 이 땅에 축복이 내리기를 기원하게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의 조국도 아니지만 할아버지와 연결고리가 있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애틋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오묘한 감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오래전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의 정신은 아직 한국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시 복잡한 마음을 추스리고 한국을 적극적으로 관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변의 상가에 가서 간단하게 식사를 했으며 일단은 무작정 서울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길 평온해진 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의 업무를 마무리 짓고 작성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있어서 일할 거리를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했는데 한국에 도착해서 할아버지가 남기신 발자취를 느껴보니 복잡한 마음은 없어지고 오직 가족과 한국이라는 나라만 제 눈에 보이더군요. 중년의 남성이 혼자 거리를 돌아다니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국의 길거리나 높게 솟은 빌딩들 그리고 한국의 아파트들 같은 것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마치 10대 때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롭고 호기심 생기는 그런 기분이 50이 넘은 이 나이에 들고는 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시원하게 뻗은 넓은 대로변과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자동차들 그리고 높은 건물들은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스러운 모습도 있었는데요. 서울이라는 도시도 완벽하게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기 때문에 고층 빌딩과 큰 도로들 사이에 숨어있는 작은 골목길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진짜 서울의 매력, 한국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런 장소가 몰려있는 곳은 서울의 경복궁 근처의 주변 마을은 온통 한국스러운 느낌을 주고는 했습니다. 20대에 제가 한국에 방문했다면 어쩌면 젊은이들이 다니는 엄청나게 유명한 거리나 그리고 클럽이나 술집들이 있는 곳에 방문해서 한국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즐기기 좋은 곳 중 하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런 것은 재미없는 나이가 되었죠. 그리고 오히려 이 나이가 되어서 한국에 방문해서 지극히 한국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는 화려하게 칠해져 있는 카페에 가기보다는 인사동에 있는 오래된 찻집에 방문하는 것이 더 즐거웠습니다.
가격은 꽤나 비쌌지만 원래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은 비용이 비싼 법이죠.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국의 오래된 차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방문한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대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저와 같은 외국인들도 있었으며 그들은 최소한 저보다는 나이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은 백발의 한국인들은 적극적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외국에 온 손님에 대한 환영 인사로 받아들여졌고 그런 것들 또한 모두 감사했죠. 그리고 재미있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왜 왔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고 할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하셨던 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죠. 그러자 올해 본인이 90세가 되었다며 나도 한국전에 참여했었다고 말씀하시는 할아버지. 한 분과 악수도 하게 되었죠.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분처럼 백발의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이셨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순간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던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나 역사가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총성은 멈추었고 전투기 엔진은 꺼져 있지만 얼마 되지 않은 일이고 이런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한복대여 상점에 가서 혼자 한복을 빌려 입고 한국의 옛 궁궐을 돌아다녀 봤으며 언덕 너머 옛 한국의 거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멋진 장소에도 가봤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을 즐긴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나이가 되어서 한국에 방문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더 유익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딸을 만약 지금 한국에 데리고 온다면 이런 전통적인 곳보다는 현대적인 한국의 모습에 더 빠져들 것이 분명하니까요. 물론 이런 한옥마을이나 인사동 및 경복궁에 돌아다녀 보면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사진도 찍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밤 시간이 되면 다른 복장으로 변신해서 한국의 또 다른 현대적인 문화를 즐기러 가지 않을까요? 짧았던 한국에서의 휴식 기간이 끝나고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저에게 평온한 마음과 많은 생각을 안겨준 곳이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한강의 기적처럼 한국은 최초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나라죠. 모든 나라들이 한국의 롤모델 삼고 심지어 스웨덴에서도 한국은 발전 속도가 저렇게나 빠른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한 거냐며 정부의 정책 인사들이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도입해 보기도 했던 그런 나라죠. 한국의 것들은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비록 저는 그들이 이루어낸 성과를 저는 뒤늦게 관찰하는 입장에서 한국에 갔지만 할아버지가 전해주던 말씀 속에서 한국이 어떤 모습인지 그려져 있었고 모래밖에 없고 폐허밖에 없는 나라에서 저희 시각에서는 갑자기 엄청나게 현대적인 도시가 들어와 있으니 놀랐던 그런 경험이었죠. 사실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할아버지에게 남기는 짧은 편지를 썼는데요. 할아버지, 한국은 여전히 아름답고 사람들은 따뜻하며 그들의 미래는 밝습니다. 여기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고 저는 이제 할아버지처럼 평화와 화합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도달할 수 없는 편지였지만 많은 생각을 정리한 짧은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으로 돌아와서 딸 아이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더 알려주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관련된 내용을 적고 주변인들에게 홍보하는 일이죠. 대단한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 한국과 스웨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문화가 공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대단한 후원자가 들어와서 규모가 커진다면 한국의 젊은이들과 스웨덴의 젊은 청년들이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이고 그게 가능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큰 마음 먹고 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동 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